네, 안녕하세요. 경제시장의 지표가 되어드리겠습니다. 코인천기누설 앵커 문다연입니다. 매주 화요일 세상 돌아가는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머니좌 최요한의 경제누설 시간입니다. 최요한 시사경제평론가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시사경제평론가 최요한입니다. 일주일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여러 가지 일이 많지만 그래도 이 시간에 경제의 중요한 부분 꼭꼭 찝어서 드리겠습니다. 네, 암호화폐가 곧 제도권 안으로 들어오면서 새로운 경제시장이 열리는 게 아니냐 이런 기대감이 많은데요. 과연 평론가님이 보실 때 암호화폐가 우리나라에 미치는 영향은 어느 정도라고 보시나요? 문다연 앵커께서 질문하실 때 제도권에 들어왔다고 하셨잖아요. 네. 이제 제도권에 들어왔는데 발만 걸치고 있는 이런 거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이게 제도권에 완전히 안착이 되어야 되는 상황인데 아직까지 그 과정에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보다 더 제도권에 더 안착이 돼서 많은 사람들이 더 많이 접하고 정말로 아주 자연스럽게 사용하게 되면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아마 전 세계의 암호화폐, 가상자산이라고 불리는 암호화폐가 전 세계에 미치는 영향은 어마어마할 것이다. 예, 그럴 날이 멀지 않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또 엘살바도르에 이어서 쿠바와 우크라이나까지 비트코인에 대한 인식이 좀 긍정적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과연 우리나라의 시각도 긍정적으로 바뀌려면 어떤 것들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하시나요? 흔히들 이야기하지만 이렇게 바뀌려면은 시간이 필요해요. 우리에겐 시간이 필요하고요. 엘살바도르, 쿠바, 이쪽 우크라이나까지 이게 바뀌게 된 것이 일정 정도 시간이 흘러서 가능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엘살바도르의 많은 국민들이 비트코인이 뭔지 몰랐어요. 근데 이거를 현금과 같이 쓰게 됐을 때 대혼란이 일어났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왜 그 정부가 했느냐? 외국에서 들어온 송금 수수료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계기가 있으니까 바뀌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그것이 시간이 지나면서 다른 쿠바나 우크라이나까지 마찬가지로 바뀌듯이 우리에게도 시간이 필요하다. 예, 이 이야기는 여기 관련된 담당하고 있는 사람이 바뀌어야 된다라는 이야기라고 제가 콕 집어 말씀드리고 싶지는 않지만 그래도 그렇다면 지금 상황에서 무엇이 문제인지 반성해야 할 사람은 반성해야 된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최요한의 경제누설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매주 최요한 평론가님 핫한 키워드만 가지고 오시는데 오늘은 또 어떤 키워드로 경제시장을 읽어주실까요? 얼마 전에 전 세계에서 한국의 뉴스가 탑으로 떠오른 적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애플과 구글의 서울에서의 싸움이 바이든 행정부를 강제한다. 라는 제목이 뉴욕타임즈에 떴어요. 이 이야기는 뭐냐면은 바로 여러분께 제가 말씀드린 것을 짐작하실 거예요. 소위 한국에서는 구글 갑질 방지법이라고 얘기하는데 정확히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죠. 이게 전 세계에서 제일 먼저 한국에서 통과가 됐거든요. 그러니까 외국에서는 한국이 제일 먼저다. 역시 그레이트 코리아, 다이나믹 코리아라고 박수를 쳤거든요. 근데 왜 그렇게 됐을까? 구글 갑질 방지법이 왜 한국에서 통과가 되었는가? 구글 갑질 방지법, 전기통신사업 사업자 개정안이 왜 무엇인가? 여기에 대해서 한번 공부해 보시고 이것이 과연 어떻게 우리 한국에 퍼져나가고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까지 전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또 오늘은 구글 관련된 얘기도 해주신다고 하는데 사실 저는 구글을 매일 쓰고 있지만서도 구글에서 이제 결제를 한 기억은 딱히 없는 것 같거든요. 그러면 구글은 무료로 서비스를 제공을 하는 건지 구글도 좀 남는 게 있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예, 장사하는 사람이 남아야 장사를 하죠. 예, 남으니까 장사하는 거예요. 구글은 예를 들어서 여러 가지 사업을 많이 하는데 이렇게 우리가 서치할 때 사용하는 구글링은 그냥 그걸 통해서 구글을 사용할 수 있게 하는 거니까 우리
그 앵커님께서 신경 쓰지 않으셔도 열심히 잘 돈 벌고 있고, 그래서 그게 중요한 거예요. 구글은 왜 어떻게 지금 장사를 하고 있는가, 그걸 오늘 알아보는 거거든요. 역시 오늘 중요하게 다룰 내용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구글의 수수료 시스템이 고스란히 받아들여지면 연간 6천억의 수수료 폭탄이 예상된다라고 하는데요. 그만큼 중요한 경제 이슈인 것 같습니다. 오늘 또 정부의 입장과 함께 구글의 속내까지 최유한의 머니좌 경제누설에서 본격적으로 짚어보겠습니다. 평론가님, 돈이 되는 시간 오늘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자, 돈이 되는 시간이 될런지 아닐지 모르겠습니다만 잘 보시면은 이게 돈이 될 것이다라는 거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서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예. 오늘 말씀드릴 것이 바로 이거예요. 스마트폰 앱 생태계, 그리고 거기에 플러스 구글 규제입니다. 이게 법적으로 표현된 것이 바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 아니고, 이걸 우리 흔히 구글 갑질 방지법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스마트폰이 일상화된 것이 한 10여 년 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예전과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손 안에서 여러 가지를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혹시 옛날 아주 옛날 아이들이 보던 만화, 제가 어렸을 때 보던 만화 보면은 막 손에 휴대폰이라고 표현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손에 전화기가 텔레비전도 보고 막 여러 가지를 한다라고 하니까 사람들이 막 깜짝 놀라는, 그때 상상력이 지금 현실화되고 있잖아요. 예, 맞습니다. 가장 미래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 스마트폰인데, 스마트폰의 바로 앱 때문에 그렇습니다. 애플리케이션. 근데 그 애플리케이션과 구글이 여러 가지 부딪히는 부분들이 있었고, 그거를 정리한 것이 바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일명 구글 갑질 방지법. 이건 사실 좀 이야기하기가 좀 민망해. 어떤 특정한 회사를 타겟으로 찍어서 이야기하는 것 같아서. 그런데 우리나라 언론들이 보통 이렇게 표현하는 걸 좋아하거든요. 왜? 자극적이잖아. 예. 그래서 이렇게 표현하는 걸 좋아하는데, 이게 바람직한 표현은 아닙니다. 어쨌든 제가 지금부터 하나하나 토파 드리겠습니다. 이 그림이 뭐냐면은, 보통 소비자들이 온라인 쇼핑할 때 이 그림이에요. 구매자가 첫 번째 여기 쇼핑몰에다가 주문을 합니다. 결제를 해요. 주문하고 결제를 해요. 그러면 이 쇼핑몰은 피지사 중간에 역할을 하는 데로부터 승인 요청하고, 그리고 나서 카드집을 제휴사와 승인 결과라든지 승인 요청이라든지 승인 결과 하게 되고, 이게 왔다 갔다 이렇게 하면서 온라인 쇼핑을 하게 됩니다. 예. 그럼 물건을 살 수가 있어요. 그런데 마찬가지로 앱도 마찬가지예요. 앱은 구글, 애플, 그리고 이거는 이제 우리나라에서 만든 앱마켓 사업자입니다. 마찬가지로 소비자가, 그리고 앱 개발사가 있고, 등록하고 심사하고, 소비자가 사고 서로 콘텐츠 받고 유료 콘텐츠 지급하고 이용하고, 이러한 과정을 거쳐서 소비자는 앱 쇼핑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게 아까 온라인 쇼핑하고 같아요. 다르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던 요게 바로 원스토어라고 해서 우리나라의 T스토어, 온라인마켓, 유플러스토어, 네이버까지 포함해서 통신 3사와 네이버가 같이 통합이 되면서 원스토어가 됐어요. 원스토어가 중요한 건 우리나라의 고유의 앱마켓이라는 거죠. 지분 구조를 보면은 통신 3사가 53.9%를 차지하고, 기타가 해서 지분 구조는 굉장히 간단해요. 간단한데 제가 이것까지 말씀드리는 이유는 뭐냐면은, 이번에 구글과 부딪히게 되는 이 배경에는 저는 원스토어가 있다라고 봅니다. 예. 왜냐하면 구글이 손해보면 원스토어는 이익을 보니까 누가 이익을 봅니까? 대한민국 재벌들이 이익 보는 거예요. 여기에 우리 국민들이라는 명분이 있으니까 밀고 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공부가 되는 겁니다. 재벌들 무조건 갑질해가지고 뺏는 것이 아니라 국민들, 우리 시민들
명분을 가지고 나가면 어디든지 이길 수 있다고 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한국 앱마켓 점유율을 봅시다. 자, 2020년 8월 기준으로 구글 플레이 맨 처음 딱 다운받을 때 구글 플레이가 무려 71%, 원스토어가 18.4, 앱스토어가 10.6입니다. 이게 원래 요게 자리바꿈이 된 거죠. 역전했던 거예요. 어쨌든 그렇게 되나 말아야겠나. 우리나라에서는 구글이 어마어마하게 차지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 테스트베드에다가 예를 들어서 IT 강국하면 코리아니까 이런 데서 구글이 1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건 구글로서는 굉장히 의미가 깊은 겁니다. 안 나가요. 구글 갑질 방지법 만들어졌다고 구글 나가면 어떻게 걱정하지 마세요. 안 나가요. 돈 벌어야 되니까. 그다음 자, 매출액을 보면요 더 놀라워요. 이게 2019, 2020 추정치, 2021 예상치인데 구글이 압도적입니다. 점점 더 돈을 더 많이 벌어요. 그리고 애플 스토어, 그리고 원스토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되는 이유는 뭐냐면은 그만큼 구글이 한국에서 장사를 잘하고 있다. 우리 문다현 앵커가 막 그냥 난 서치만 하고 있는데 돈 못 버는 거 아니에요 라고 얘기하지만 그렇죠. 구글링은 하지만 보통 사람들 구글링 하지만 구글링을 통해서 여러 가지 다양한 걸 하지 않습니까? 그걸로 돈 벌고 있는 거예요. 앱 팔아서 돈을 벌고 돈을 벌어서 구글을 만세! 역시 대한민국 코리아 대단해 좋아! 라고 하지만 문제는 그 다음이에요. 뭐냐? JTBC에서 방송을 했습니다. 구글은 한국에 세금을 내지 않는다! 내지 않는다! 아, 이거 화나지 않습니까? 여기 싱가포르. 싱가포르가 법인세율이 17%예요. 한국이 법인세율이 27.5%예요. 그러니까 세금을 부과하는 서버가 싱가포르에 있어요. 구글이 주식회사가 아닙니다. 한국에서. 구글 코리아가 주식회사가 아닙니다. 유한회사예요. 그러니까 공개할 의무도 없고 돈은 보셨죠? 몇 조씩 벌어가고. 이게 현실이에요. 그러니까 구글 갑질 방지법이란 이름이 붙을만 한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한국 사람들 마음 조금만 다독여주면은 와 잘한다 하면서 그 누구라도 다 이렇게 따뜻한 마음을 포용할 만한 이 자세가 되어 있는 한국 시민들 소비자들한테 이따위로 하니까 욕 먹는 거죠. 에이 구글 들어요? AI가 들었을까? 자 봅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글 인앱 그러니까 앱에서 다 결제해라. 예. 딴 데 가면 안 돼. 우리 구글이 이 안에서만 결제해야 돼. 인앱 결제라고 해요. 여기에 대해서 찬반 논란이 많아요. 이 찬반 논란을 보면서 공부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찬성 측이요. 인앱 결제를 해야 된다. 구글 그 안에서만 결제해야 된다. 첫 번째는 뭐라고 주장하냐면 정당성이 있다. 구글이 제공하는 기능에 대한 정당한 비용이다. 왜? 전 세계에 이 구글의 서비스를 위해서 20억 내지 30억 사용자를 위해서 돈을 엄청나게 쏟아붓고 있다. 또한 그래서 구글은 송금 중개, 환불 보안 관련 제반 사항 마련을 하고 고객센터 운영하고 원활한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이거 뭘로 하냐? 돈 들여서 한다. 그런 돈 들이는데 당연히 제대로 된 서비스를 받으면 돈을 지불해야 되는 거 아니야. 개발사는 이 구글 플레이스토어를 통해서 개발 툴을 이용하고 자기들이 그냥 말만 안 하고 그냥 구글 플레이스토어에 앱만 만들어서 올리면 알아서 구글이 홍보해주고 수익도 창출해주고 제작사에 대해서 개발사에 대해서 통장에 돈을 꼬박꼬박 꽂아준다 이거지. 그런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개발사 자신들의 앱에 대한 평가, 경쟁 앱 상황, 시장에서 자신들의 위치 등을 유용한 정보를 획득하기 가능하다. 그렇지 않으면 개발사들이 하나하나 다 쫓아다니면서 평가도 해야 되고 상황도 알아봐야 되고 마케팅 비용도 들어야 되고 다 하는데 구글이 다 해주잖냐. 얼마나 고마운 구글이야 라고 이야기를 하는 찬성 측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회는 누리면서 대가는 지불하지 않는다. 그 도둑놈 심보, 놀부 심보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찬성 측의 의견입니다. 그런데요.
반대측의 의견은요. 아니야. 정당성 없어. 구글은 독점적 지위를 이용한 횡포고 개발사와 소비자에 대한 착취다. 이유는 뭐냐? 구글은 시장의 3분의 2를 지배한 독점자. 아까 71% 보셨죠? 자, 앱마켓과 결제 시스템 독립적인 존재이나 구글의 결제 시스템은 이거 끼어 팔기다. 이러면서 MS를 얘기한 거예요. 옛날에 마이크로소프트가 윈도우와 함께 익스플로러를 한 몸이다라고 주장했어요. 같은 몸이야. 윈도우가 있으면은 익스플로러가 있어야 돼. 한 몸이야라고 주장했다가 공정거래에서 딱 한 대 맞아요. 따로잖아. 범주가 다르잖아. 그걸 왜 같이라고 얘기해? 그래서 과징금 물었거든요. 그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지금. 응? 플레이스토어가 각종 편의 제공해서 하는 것까지 인정해. 편의를 제공하잖아요. 근데 그거에 3배에서 10배까지 수수료를 인상한다. 30%까지 한다라고 했잖아요. 이 근거가 뭐야, 근거가? 한 50%? 너무 비싸니까 한 30%로? 이렇게 한 거야? 무슨 근거야? 자기들 좋으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또 뭐라고 하니까 반으로 깎는다라고 얘기하고. 수수료 30% 인상은 착취이며 소비자에 대한 책임 전가 가능성이 크다. 왜냐? 개발사가 그러면은 그거를 메꿔야 되니까 올리잖아요. 그럼 그거 누구한테 갑니까? 소비자한테 가지. 이게 바로 반대측의 의견입니다. 다음 볼까요? 자, 구글은 독점적 지위를 남용하지 않는다라고 찬성 측에서 이야기합니다. 구글은 원스토어, 갤럭시 스토어 등 다른 안드로이드 앱마켓을 허용해요. 애플은 허용하지 않잖아요. 라고 이야기해요. 세계 시장에서, 근데 한국 시장에서 그런데 전 세계 시장에서 보면은 애플이 구글보다, 안드로이드보다 훨씬 더 강자다. 한 64% 점유하고 있다. 구글 플레이어는 34%밖에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애플은 인앱 결제를 강제해, 지금. 그러면 애플에 대한 시장 허용하고 구글은 시장에 대해서 반대하냐? 이것이 찬성 측의 의견이에요. 그리고 구글은 정확하게 얘기하면은 결제 시스템과 결제 수단이 따로 있다. 결제 수단은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다른 신용카드나 지불카드나 페이코나 각종 페이를 사용할 수 있다. 그 제한하지 않는다. 그래서 인앱 결제라는 것, 그 구글 그 플레이스토어 안에서 다 결제하는 것, 지금 게임만 했는데 다른 이제 음악이나 뭐 다른 여러 가지 유용한 정보에 대해서 30% 수수료 매긴다고 했었잖아요. 그거에 대해서는 이러한 에코시스템을 사용하는 것은 간편한 정보와 안전한 환경을 제공한다. 그래서 나는 찬성한다. 무엇을? 구글이 수수료 30%까지 매기는 거에 대해서 찬성한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반면, 가자. 반대는 아니다. 구글은 실질적으로 독점하고 있다. 구글이 주장하는 개방성은 아까 개방한다. 막 그랬죠. 원스토어라든지 갤럭시 스토어라든지 개방한다 그러죠. 실질적으로 작동하지 않는다. 플레이스토어에서 타사 앱마켓 배포를 허용하지 않고 타사 앱마켓은 사전 탑재하든지 APK 배포밖에 없으나 APK 설명을 어떻게 해야 돼? 그 뭐 잘못 깔면 핸드폰에서 빨간불 번쩍 하면서 위험 막 그러잖아요. 누가 겁나서 그거 깔겠습니까? 못 깔죠. APK 때문에 그래요. 파일 때문에, APK 파일 때문에 그래. 자, 사전 탑재할 수 있는 것은 제조사나 통신사라면 되지 감히 구글한테 위협할 만한 도전자는 사실상 없다. 개방적이지 않다. 구글 플러스 애플이 전체 시장의 90% 이상을 점유하고 있는데 수수료 30%로 인상하게 되면 개발사는 속수무책이야. 그렇지 않겠습니까? 전 그렇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에픽게임즈에서 포트라이트 게임 만들었던 에픽게임즈에서 소송을 겁니다. 그래서 연방지법원이 애플에게 소송 걸었어요. 30% 수수료는 과도한 반경쟁적이다라고 판결이 났는데
애플도 이렇게 판결을 냈는데 구글은 무슨 배짱 근거로 30%를 매기느냐? 문제 아니냐? 라는 것이 반대측의 의견이에요. 그 이해는 우리 문다현 앵커 이해되시죠? 네. 예, 잘 이해하셔야 돼요. 잘 따라오셔야 돼요. 방송하시려면. 예. 자, 찬성책 이해 봅시다. 30% 수수료 매기는 거 난 찬성해. 왜? 인액결제가 오히려 더 안전해. 다른 데 가보면은 막 개인정보 유출하고 부정결제하고 사용할 수 없는 재화를 판매하고 중복결제도 있어. 그래서 보니까 어마어마하게 2016년부터 막 이렇게 결제에 관련된 민원이 매년 증가하네. 차라리 인앱 결제하는 것이 안전하다니까 가 찬성측 의견이에요. 그런데 이게 우리나라만 그렇고 글로벌 마켓이기 때문에 안드로이드를 쓰는 전 세계가 지금 기하급수적으로 이런 민원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즉 개발자가 하는 결제 시스템은 또는 공신력 없는 결제 시스템은 문제다. 차라리 인앱 결제가 안전해. 라고 주장하는 겁니다. 플레이스토어에서 디지털 제휴 판매 앱은 겨우 3%밖에 안 된다. 대부분 인앱 결제 시스템 이 안에서 하고 있고 구글은 한국의 우리나라의 영세 개발사 육성을 위해서 1억 달러를 투자한다. 크리에이터라고 해요. KREAT. 예. 프로그램을 발표까지 했다. 구글이 개발사들이랑 같이 얼마나 즐겁게 여기 한국에서 일을 하려고 그러는데 왜 자꾸 구글을 욕해? 라는 입장입니다. 누가 30% 수수료 매기는 거에 대해서 반대하고 여기 30% 매기는 거에 대해서 찬성하는 측의 의견이 이거예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반대하는 사람들은 구글은 이미 많이 벌었다. 구글은 돈이 많아요. 부자예요, 부자. 우리가 걱정 안 해줘도 돼. 생색내기로 크리에이터 프로그램 투자용 1억 달러는 세발의 피. 예. 보이지도 않아. 세발의 피라서 보이지도 않아. 생색내기로 내준 거다. 우리나라 게임 빅3가 구글과 애플의 수수료만 내는 것이 무려 한 해에 1조 5천억 원이에요. 근데 해외 사업자들의 지급하는 수수료 포함하면 약 4조 원이 나가요. 수수료만. 그래서 구글의 인앱 결제 시스템 의무화된다. 그 마켓 안에서 구글 안드로이드 마켓 안에서만 결제해라라고 하는 그리고 수수료 30% 인상이 이뤄진다면 개발사는 그 사람들이 마음이 나빠서가 아니라 회사를 운영하려니 그 비용을 소비자에게 첨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자본주의 원리야. 그러면 디지털 생태계는 어떻게 됐습니까? 현실과 같이 양극화가 되어 있지. 부익부, 빈익빈. 이런 생각이 드니까 당연히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세금 문제. 구글은 한국 땅에서 돈을 그렇게 많이 벌어가면서 세금 한 푼 안 내는 이 세금 문제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국회의원들이 빡 돌아가지고 구글 갑질 방지법이라고 통과시킨 거예요. 자, 찬성측 의견 봅시다. 30% 올리는 거에 대해서 인앱결제 도입하지 않으면 큰 변화 맞을 거야. 내가 일단 읽고 말씀드릴게. 내가 이거 보면서 와 이렇게 이야기하냐? 그러게 돼. 현재 애플스토어에서 95%가 무료고 나머지 5% 유료하겠다는 것인데 만약 인앱결제 방지법, 구글 갑질 방지법 통과되면 변화 가능성이 있다. 소비자 손해로 이어질 것이다. 구글이 마켓 운영하고 소비자에게 편의 제공하고 일정 수수료는 합당하다는데 난 이것이 협박으로 들려. 만약에 인앱결제 도입하지 않으면 즉 30% 인상하거나 그 구글 안드로이드 마켓 안에서만 판매하는 그걸 도입하지 않으면 큰 변화를 맞을 것이다. 변화해봐. 구글 나가. 한국에 장사하지 마. 나가. 제가 이렇게 얘기한다 나가겠어요? 안 나가요. 근데 이따위로 협박을 해? 반대쪽에 명백히 문제가 있어. 기형적인 조건이고 건강한 모바일 생태계 조성과 거리가 있어요. 그래서 인앱 결제 강제 막아야 되고
막았습니다. 화가 나니까 여기까지만 얘기합시다. 자, 찬반 토론의 의미를 살펴봐요. 우리는 이 찬반 토론을 통해서 플랫폼이 얼마나 중요한지, 시장 지배력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개발사, 소비자와 상생하는 것을 선택해야 돼요. 재벌들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정부는 정책이 필요해요. 어떤 정책? 기업과 소비자 보호를 위한 정책이 필요한 거예요. 근데 이번에는 정부뿐만 아니라 국회까지 해서 잘했어. 잘했어. 예, 맞아요. 이게 기본 아니긴 한데, 이거 다 설명드리면은 골치 아프니까 핵심만 뽑을게요. 갑질 방지법 핵심 뭐냐? 수수료 30% 너무 비싸! 다른 결제 방법도 열어라! 다른 앱마켓 원스토어에도 올려라! 갤럭시 스토어에도 올려라! 이것이 이 방지법의 핵심이에요. 내용을 보면은 기본 수수료 30%, 원스토어에 20%, 플레이스토어는 게임만 적용하다 전체 다 적용하겠다는 것이고, 이게 전체 앱이고, 외부 결제 시스템에서 게임만 보라고 나머지는 허용하는데, 나중에 이제 그 게임도 결제 시스템, 외부 결제 시스템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될 거죠. 각사에서 나온 걸 정보를 취합한 거예요. 30%를 봅시다. 이게 뭐냐 도대체. 30%는요. 1,000원짜리 앱을 사게 되면은 개발자가 70%를 먹고요. 구글이 300원. 1,000원 내면 700원을 개발자가 가져가고 300원만 가져간다는 소리거든. 1,000원짜리 앱이에요. 예전에는 뭐냐면은 이게 되기 전에 패키지 형태로 PC니 이렇게 게임기니 요거를 팔았어요. 개발사가 그거 하나하나 마케팅 했어야 되거든. 그게 안 되니까 보안도 어렵고 없으니까 그게 앱마켓에서 일괄적으로 해주는 거예요. 그게 30%예요. 당시로서는 굉장히 매우 파격적인 결정이고 30%가 비싸지 않았어요. 괜찮았어. 예. 막 70%를 수수료 떼가는 경우도 있었으니까 예, 매우 혁신적이었어요. 그런데 구글이 30%를 다 가져가지 않아요. 다 안 가져가. 1,000원짜리 앱을 사게 되면은 개발자한테 역시 700원을 주고 270원을 통신사한테 줘요. 300원의 90%를 사실 통신사한테 줘. 그리고 30원만 구글이 사실 가져가요. 이것도 크지만 지금 막 난리가 났던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이 270원 받는 것이 그러니까 300원에 90%를 받았는데 300원에 50%만 받겠다라는 거예요. 50%만. 그래서 이것이 줄어들기 때문에 통신사가 화가 난 거예요. 사실은.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에 대해서 기자들이 제대로 기사를 안 썼어요. 그래서 제가 이 시간에 얘기하는 거예요. 시간이 얼마 없구나. 가자. 2014년에 상황이 조금 바뀌었어요. 그래서 통신사, 요게 300원 50%, 150원을 구글이 가지게 됐다. 통신사들의 구글에게 많이 토라졌어요. 예. 애초에 이 돈은 통신사들한테 안 줘도 되는 돈이야. 왜 통신사들한테 돈을 줬느냐? 폰 제대로 잘 만들어서 많이 팔아라, 안드로이드 폰. 그 차원에서 준 거였거든. 구글은 또 우리나라면 통용되는 게 아니 전 세계적인 전략적 정책이고 통신사가 진출한 원스토어 성적이 신통찮아. 그러면 통신사가 반성해야지. 2020년부터 구글의 수수료 문제가 불거졌죠. 수수료에 대한 불만은 일반 사람들보다 대기업이 더 큽니다. 중소기업은 특히 불만이 그렇게 크지 않아요.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겠지만 어쨌든 대략적으로 읽어보시면은 보시다 스톱하셔서 읽어보시면 이해하는 이야기예요. 제도권에 들어와서 공정하게 경쟁시키는 것이 규제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거 중요하니까 말씀드릴게요. 규제란 특정 산업을 인정하고 제도권으로 들어와서 공정하게 경쟁시키는 것이 규제의 목적이에요. 이렇게 되니까 한국에서 이렇게 하니까 나는 한국인이다! 라고 얘기하는 외국 사람도 생겼어. 누구? 구글 박제 통과 후에 세계적인 게임사 CEO가 나는 한국인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이게 팀 스위니라는 사람이거든요. 한국 만세라는 거예요.
케네디가 옛날에 베를린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그 베를린 장벽에서 케네디가 살아있을 때 존 F 케네디가 나는 베를린인이다라고 얘기했거든요. 마찬가지로 구글 가짜 방지법 통을 그만큼의 의미가 있다라고 하면서 톰 스위니가 나는 한국인이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이 해석이에요. 그만큼 구글 갑질 방지법 전기통신사업자 개정안이 굉장한 의미가 있는 겁니다. 4차 산업혁명이 오고 있는데 한국이 코리아가 앞서 나가고 있다라는 것이고 세계의 반응이 한번 찾아보세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에 대한 세계적인 반응이 뜨거워요. 예, 잘했어.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규제에 관한 마지막 규제는 소비자와 산업을 지켜주는 보루고 특정 기업을 지켜주기 위해 소비자와 산업이 희생되면 안 돼요. 그리고 실리적인 차원에서 규제를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이번에 우리가 구글 갑질 방지법이라 되는 이 개정안을 낸 것은 어쩌면은 디지털 주권과 매우 밀접한 이야기가 될 수가 있습니다. 네, 평론가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사실 이런 이슈가 있을 때 그냥 그런 일이 있구나 하면서 흘려듣기만 했지 이게 경제시장에 어떤 파급력을 가져오는지는 미처 생각을 못했던 부분이거든요. 평론가님 덕분에 잘 정리가 된 것 같습니다.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그리고 이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발표가 되면서 세계적인 파장을 가져왔는데요. 그럴 수밖에 없는 그 이유 잠시 후 평론가님과 더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코리니들이 성공 투자를 위한 기초적인 지식을 정보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와, 큰일 났네. 시장 무너지는 거 아니야? 우와, 큰일 났네. 오르는 거 아니야? 너무 일희일비하지 않으셨으면 하는 게요. 네. 그래도 비트코인이 보면 지금 현재 시가총액으로 따지자면 삼성전자도 훨씬 더 큰 그런 자산입니다. 저도 사실 매주 경제뉴스를 함께하면서 보다 보면 뉴스편에서 경제란을 많이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보다 보면 정말 많은 경제 뉴스들이 있구나 싶은데 그 많은 이슈들 중에서 매주 한 개씩만 골라서 오시는 거잖아요. 선정 기준이 있을까요? 이게 저는 이 시간에 될 수 있으면 많은 분들이 중요한 의미를 캐치해 갔으면 좋겠어요. 네. 왜냐하면 사실 신문 기사를 보면은 그냥 이렇게 흘러가 버리거든요. 아, 이런 사건이 있나 보다라고 보고는 그냥 지나가는데 그 사건의 이면에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것들이 많아요. 근데 지면상 다 못 싣고 또 이걸 또 하나하나 찾아가려면 공부를 또 따로 해야 돼요. 네. 이번 것 같은 경우도 4차 산업혁명에 있어서 한국이 디지털 주권으로 움직이도 굉장히 중요한 사건인데 별로 해설 기사한 데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그러한 기준, 많은 시청자들한테 유익한 것이 무엇일까? 가장 유익한 것이 뭘까? 더 공부해야 되는 부분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그 기준을 가지고 제가 선정합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이슈를 봐도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지가 어려운 부분인데 평론가님께서 도와주신 것 같습니다. 말씀하셨지만 세계 최초로 규제가 시작이 됐습니다.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에 따른 규제가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는지 여기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사실은 정확하게 얘기하면 왜 우리나라가 첫 번째로 됐겠어요? 미국이 먼저 했었어야 되는데. 네. 근데 미국이 우리나라보다 더 잘 되는 게 로비 제도예요. 엄청난 로비 잘하거든요. 네. 근데 이거 하려니까 지들도 찔리는 거야. 힘든 거죠. 근데 한국에는 안 먹히는 거예요. 이것이 결국은 그러니까 구글과 앱이 자기네 앱 안에서만 이게 그 대금 결제를 반드시 해야 된다는 인앱 결제를 우리 한국 의회가 그건 말이 안 되지. 네. 나름 사정이 있겠지만 그러면 안 돼라고 해서 구글 갑질 방지법이라는 이름으로 붙여서 압도적인 수익을 거둬간 것을 앱 관련 개발자라든지 소비자들한테 나눠주는 공정의 차원에서 진행된 거죠.
네, 그렇습니다. 사실 구글은 애플과 함께 우리나라에서 독점적으로 앱마켓을 운영해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동안에도 뭐 소위 갑질이다 이런 행동들을 해왔을까요? 말도 못했죠. 그러니까 사실 갑질이에요 라고 얘기도 못해요. 왜? 무서우니까. 말도 그죠? 못 꺼낼 만큼요. 그만큼 힘이 셌어요. 왜? 다국적 기업이에요. 힘이 센 기업이에요. 그거를 한국에서 이렇게 규제했다는 건 굉장히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지금 심지어 어느 정도냐면 이 시정 명령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매출액의 100분의 3을 내놔라고 이렇게 돼 있거든요. 네. 꼼짝 못하게 돼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될 수 있는 것은 사실은 한국에 많은 선각자들이 계속 여기에 대해서 문제 제기하고 여기서 전략을 잘 짰기 때문에 그렇고 사실 대기업이 나서긴 했어요. 아까 보여드렸죠. 대기업이 나섰는데 대기업 힘만으로는 안 돼요. 국민들이 거기에 호응을 해줬기 때문에 가능했던 겁니다. 네,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세계 최초로 한국에서 발의가 됐는데요. 그 배경이 또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떨까요? 그러니까 지금 전체적으로 이 구글이 30% 수수료를 올린다라고 하니까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난리가 났거든요. 네. 미국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앱 공정성 연대라는 것들 막 만들어서 활동하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구글이 조금 당황했는지 한 발 물러서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어요. 15%를 깎겠다 뭐 이렇게까지 했었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건 아니야. 그래도 그건 독점이고 이게 그 독점은 결국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정리해야 돼라고 해서 한국에서 먼저 치고 나간 거고 이것이 결국은 전 세계적으로 파급력을 줄 겁니다. 네, 그렇습니다. 어쨌든 세계적으로는 좀 우려감이 감돌고 있지만 한국에서 칼을 처음으로 꺼내 들었는데 그러면 구글이나 애플 측의 지금 반응은 좀 어떤가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네. 다 말씀드리지 못해요. 네. 구글 대변인이 얘기하기를 구글 플레이는 결제 시스템 그 이상을 제공한다. 우리 서비스 요금은 안드로이드 무료로 유지한 도움이 되고 개발자들에게는 뭐 전 세계 소비자치 접근하는 블라블라블라블라블라라고 네. 얘기했고요. 애플은요, 이번 결정이 사용자들의 개인정보 보호를 약화시켜 애플 스토어에 대한 신뢰를 감소시키고 블라블라블라블라라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뭐냐면은 소비자도 개발자도 다 피해가 보니까 딴 거 하지 말고 지금 그대로 방식 고수해서 자기들 돈 벌고 싶다라는 이야기를 아주 어렵게 돌려서 얘기를 한 겁니다. 한국 사람들 딱 보면 알거든요. 안 쫄아. 예, 맞아요.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대표적으로 구글을 규제 대상으로 삼은 반면에 일본에서는 애플을 상대로 결제 방식에 대한 조치를 요구했습니다. 근데 또 애플이 이례적으로 수용을 했다고 합니다. 이게 그럴 수밖에 없죠. 네. 한국에서 먼저 때렸거든. 네. 일본도 따라 하잖아요. 수용할 수밖에 없어요. 분위기는 그러니까 디지털 산업이라는 것이 디지털로 움직이지 거기에 사람이 빠질 수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계속적으로 소비자들이 똑같이 움직여요. 더군다나 4차 산업이 다가온 이 디지털 미래의 시민들은 국경을 뛰어넘는 시민연대가 형성된다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한국의 그 소비자들이 일본의 소비자들과 같이 연대가 가능한 겁니다. 네. 저도 뭐 오늘 주제를 받고 여러 가지로 많이 찾아봤는데요. 구글의 이 갑질 상황을 고양이에 비유한 글이 있더라고요. 고양이 목에 누가 방울을 달 것인가 이렇게 하고 있던 와중에 한국이 덜컥 목에 방울을 단 거다 이렇게 비유를 했는데 지금 외신들도 뭐 이 이슈를 듣고 평론가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난리가 났다. 정말 발칵 뒤집어졌다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네. 구글 목에 그 누가 방울을 달 것인가 네. 라는 얘기를 제가 앞장서서 얘기하긴 했어요. 네.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까지 파급력이 있을 줄은 우리도 몰랐어요. 네. 그러니까 고양이가 얼마나 무서웠는지 잘 몰랐던 걸 수도 있어요. 하여튼 네. 방울을 달았어요. 달았더니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뉴욕타임즈에서 애플과 구글의 서울에서의 싸움이 워싱턴 바이든 시험한다. 막 이렇게 얘기 나오고 월스트리트 저널은 세계 첫 번째 법률이다 얘기하고 블룸버그는 뭐라고 하냐면 인도로부터 시작해서 미국에 이르기까지 큰 선례를 만들었다라고 하면서 막 특집 기사가 막 나와요. 그러니까 한국이 BTS로만 유명한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부분에서 네. 막 뜨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이 애플 때리면서 따라온 거고 한마디로 대한민국이 대단한 일을 했다라고들 이야기하는 겁니다.
정말 대한민국이 대단한 일을 했다. 네. 그리고 워낙에 이 정부도 강경한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보니까 몇 가지 좀 우려스러운 부분도 있습니다. 혹시 이 법안 자체가 워낙 강력하다 보니까 애플이나 구글이 한국에서 사업을 철수하는 그런 일은 또 생기지 않으려나. 제가 아까 네. 그 강의 시간에 구글 나가! 라고 했잖아요. 나가! 나가, 괜찮아. 라고 이야기해도 안 나가요. 예. 구글은 절대 손해보는 짓을 안 해. 네. 한국에서 나가게 되면 이게 한국만의 문제가 아니라 일본, 미국, 뭐 전 세계, 유럽, 러시아, 호주, 전 세계 다 문제가 돼요. 절대 그렇지 못합니다. 애플도 마찬가지고요. 아무래도 사업을 해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럼요. 손해보는 짓은 하지 않는다라는 예. 입장이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려스러운 점이 있다면요. 애플이랑 구글이 이제 미국 기업입니다. 우리나라에서 법으로 이 기업의 자율성을 침해했다 이런 식으로 미국 행정부가 시비를 걸거나 무역 보복으로 이어진다면 또 그것도 우려스러운 부분이거든요. 네. 사실은 초반에 그런 이야기들이 있었어요. 네. 없었던 게 아니에요. 왜 한국은 감히 미국 기업을 건드려? 뭐 이런 얘기죠. 겁나지 않아요, 솔직히? 겁날 수도 있어요. 네. 그런데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을 하고 나서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연례 무역 장벽 보고서라는 것이 나옵니다. 미국이 전 세계랑 같이 무역, 그러니까 무역을 하는데 문제가 되는 점들을 쭉쭉쭉 뽑아내는 것이 3월 달에 취임하고 나서 나왔는데 거기에 이 문제가 이야기가 우려를 표한다 뭐 이런 얘기 없어요. 예. 왜냐하면은 미국에서도 구글이나 애플의 이 독점적인 그 시장 점유에 대해서 걱정하는 목소리가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거는 의회도 그렇고요. 정부 내에서도 그렇고요. 여러 가지 목소리가 많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미국이 이거를 딴지를 걸어서 무역 보복을 한다라는 것은 아니고요. 단지 이 과정에서 조금 러프하게 거칠게 다가가는 그런 것들은 있을지언정 이걸 가지고 미국이 그 무역 보복을 한다? 그건 보기 힘들고 그래서 뉴욕타임즈에서 얘기한 것이 애플과 구글이 서울에서의 싸움이 미국 바이든 시험한다라고 이야기한 것이 이제 바이든도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입니다. 네, 말씀을 듣다 보니까 정말 우리나라가 뭔가 좀 사고를 쳤다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하는데 정리를 해보자면 일단 이렇게 한국에 결정을 한 것이 역사적인 큰 의미를 가질 것 같습니다. 평론가님도 동감하시는 부분인가요? 역사적인 의미, 전 그 이상을 봐요. 왜냐하면은 지금 아무도 그 얘기는 하지 않았어요. 아무도 얘기하지 않는 걸 제가 지금 말씀드릴게요. 사실 미래에 있어서의 국가 권력의 성격과 시장 권력의 성격이 두 가지가 부딪힙니다. 부딪힐 때 어느 권력의 힘이 더 세고 어느 권력의 힘이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다는 걸 규정하지 지금 못하죠. 미래 일이니까. 그런데 그거를 바라볼 수 있는 일이 바로 지금 벌어졌다라는 거예요. 한국의 국가 권력이 미국의 전 세계적인 강력한 다국적 기업의 시장 권력과 맞대결해서 이겼다라는 거거든요. 그럼 이건 앞으로의 디지털 4차 산업혁명이 돌아왔을 때의 국가의 성격, 시장의 성격이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고 이것이 과연 앞으로 향방을 정할 수 있다라는 이 정도로 이해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딱 한 가지 더. 네. 대한민국에서 판단해서 내리는 정책적 결정이 전 세계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는 정도의 위치에 대한민국이 올라와 있다라는 것은 확실합니다. 네, 정말 역사적인 의미 그 이상을 갖는 것 같습니다. 오늘도 수고해주신 최유환 평론가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또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일 뿐이며 특정 자산 가치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유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다음 이 시간에 오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